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배 본부장님, 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사를 했죠. 이낙연 총리, 그리고 종석 비서실장, 또 조국 민정수석, 서훈 또 국정원장 등등을 했고, 또 그 외에도 뭐 조현옥 씨입니까? 네. 인사수석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인사를 한 걸로 봐서는 많은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인사에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캠프마다 뭐 교수들만 분야별로 수십, 많게는 수백이 있고, 또 각종 전문가들이 캠프에 엄청나게 참여를 했는데, 이제 뭐 이낙연 총리 내정자는 뭐 무난하다고 보고요. 네. 뭐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 또 국정원 경력이 28년 있었다니까 나중에 뭐 어떤 문제는 그때 나와서 이야기고, 일단 자격은 갖췄다. 그리고 뭐 조현옥 인사수석은 과거에 인사비서관으로 있었다. 네. 뭐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뭐 무난한 인사를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임종석 이 비서실장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국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은 과거 야권 정부의 최대 숙제이던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비서실은 이 노땅 원로들이 비서실장을 하니까 비서실이 권위적이라서 젊은 사람들로 비서실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좀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이야말로 청와대를 대통령 다음으로 장악을 해야 된다. 비서실장이 저는 비서의 두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적 현실에서 청와대라는 어떤 이 조직에 들어간, 심지어 행정관조차도 어깨 힘주는데, 그 비서관 수석들을 갖다가 통제하고 장악하지 않으면 일을 부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비서실장은 뭐 한 50대 후반 60대에 가까운 나름대로 행정 경험과 또 각종 사회 경험, 또 대인관계가 아주 폭넓은 여야에 이런 사람이 비서실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비서실장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내릴까? 비서실장이 권력자입니까? 권력자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 비서진들을 잘 아우를 수 있고, 그리고 소리 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가 비서실장이거든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른 권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너무나도 비대해지고, 또 그것이 하나의 또 권력의 자리로 여겨진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행한 것이거든요. 미국 대통령을 보더라도 선생님 이름이 기억나는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 잘 없을 겁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것도 있지만 미국을 보면은 비서실장이 드러날 자리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조용히 보좌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물론 국민들에게 또 언론을 통해서 알려야 되는 내용은 대변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이 대통령실 내에 안살림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은 말 그대로 돈과 재정과 회계와 관련된 자리인 것이고요. 이 우리가 말하는 안살림이라는 것은 돈이 안살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의 어떤 내조, 일종의 대통령에 대한 내조의 개념인데, 퍼스트 레이디가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역할은 없는 것이고요. 정치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비서실장인데, 과연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좀 정치적인 자리로 비춰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점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비서실장이라는 부분은 청와대의 얼굴을 상징하는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유사시에 각 행정부서가 있지만은, 네. 유사시에는 청와대가 최종 지령을 내리는 헤드쿼터이자 코맨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의 어떤 비서실장의 어떤 색채나 컬러는요, 저는 좀 보편적으로 무난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비서실장에게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무난함을 뛰어넘는 편향성이 있다고 하면 국민들은 그 비서실장을 바라보면서 그 정권을 이렇게 동일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권력의 지위가 맞건 안 맞건 관계없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러면 마치 2인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 일반의 관습으로 보면요. 그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정상적이지 않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임종석 비서실장이다. 66년생이에요. 저보다 2살 어리고 저하고 옛날에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새천년 민주당 창당 추진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가까우신 거 아닙니까? 아니 전혀 뭐 안 가깝죠. 네. 그때 정치를 할 때도 그 네. 친구는 뭐 좋은 데 나가서 배지 달았고 네. 저는 저기 지옥에 가서 떨어지고 해서 그랬지만 또 이게 뭐, 소장님께서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뭐 기억을 해야죠. 뭐 과거가 네, 그렇더라도. 네, 과거라. 근데 뭐 어떨 선배 때도. 했지만은 뭐 제가 봤을 때 조금 저하고는 스타일이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음. 근데 봤을 때 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을 갔어요. 그래서 음. 비서실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임석영 씨를 이렇게 네. 방북을 시켰고 그 뒤에는 사실상 친노라고 볼 수 없는 생보예요. 국회의원 2번 하다가 그다음에 뭐 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정무부시장했고 또 중간에 당 사무총장을 하다가 네. 무슨 저축은행 뭐 수뢰 의혹 사건으로 음. 갔다가 나중에 무죄는 받았어요. 보좌관이 받았다고 해서. 그러고는 이제 문제 그러면 뭐냐 박원순 시장 쪽 사람인가 이렇게 인식되어졌는데 지난번 총선 때는 은평을에 이재호 지역에 경선을 해서 강병원 의원한테 졌어요. 그렇습니다. 경선에서 네, 강병원 네. 또 거기 대학교과 후배예요. 그런데 온통 얽혀 계시네요, 소장님. 뭐 별로 좋은 일이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네. 그런 그 어떤 색채가 뚜렷한 사람을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흔히 반대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게 뭡니까? 안보관이 우려된다. 그렇죠. 라는 게 이 보수 진영의 네. 대체적인 이유였습니다. 네. 또 보수를 표를 안 찍었다 하더라도 안철수를 찍은 사람 중에도 상당한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젊었을 때 전대협을 했고 또 한총련에 상당히 리더 역할을 상징적으로 했고 그래서 주사파가 NL 주사파라고 부르는 학생 조직이 대학교에 전체적으로 장악하게 된 시점이 임종석이 전대협 의장을 하던 무렵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전에는 PD하고 NL, 뭐 CA 이런 조직들이 팽팽하게 있었는데 8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서 거의 대학교마다 주요 조직들이 다 학생운동 조직이 주사파로 맞습니다. 갔죠. 저도 기억나는 게 과거 한국 학생운동사에서 이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임종석 전 의원이거든요. 임종석이 이제 비서실장인데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유명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아주 뭐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잘 띄니까 이렇게 수배를 받아서 도피 생활을 할 때 항상 변장을 했다 그러는 네, 여자로 얘기가 변장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여자가 몇 명 따라다녔다. 예, 이런 그래서 거. 뭐 임길동이었다. 잡히지 않는 정도의 그 일종의 둔갑술에 능해서 마치 홍길동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때 일종의 뭐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가기 전에는 군대 가기 전에는 네. 학교가 그렇게 주사파 판이 아니었는데 네. 특히 우리 과에서는 주사파들을 발 못 디디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갔다 소장님이 오니까 계시니까. 주사파 판이 돼가 서울대 네. 학생회장도 주사파로 가서 우리 과의 후배 아까 말한 강병원. 그 친구가 저기 하더라고요. 네. 선생님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과거에 학생운동 때 혈기왕성할 때고 시대적으로 아주 학생운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을 때에 그 과거를 가지고서 너무 또 뭐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네.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은 주사파가 이후에 네. 한 15년, 20년을 대학가를 지배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네. 근데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다른 학생 운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뭐 PD나 PD나 CA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민주화 운동을 했던 네. 그게 노동자 운동이었던 네. 순수 좌파 운동이었던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NL은 그런데 NL이라는 부분은 북한 체제를 솔직히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다 적당히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데요. 딱 까놓고 이야기를 하면 NL 주사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숭배하는 그런 학생운동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부분을 하기도 했지만은 그 방식을 김정은을 숭배했다라는 거는 그걸 아니라고 하면 난 매우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소장님 궁금해지는 것이 네.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또 보수 쪽의 지적을 이 문재인 대통령이 모를 리 없을 텐데 정작 이제 이 인선 배경에서는 세대 교체의 의미가 있고 상당히 능력이 있고 여야의 두루 이 친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다. 이런
인선 배경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만약에 우상호 네. 뭐 원내대표나 이인영 했다. 그게 그때는 그 두 사람은 주사파 색채가 안 강했어요. 네. 김민석이 안 강했어요. 제가 뭐 다 알잖아요. 네. 네. 뿌리가 어디 있는가. 딱 그때부터 주사파가 거의 완전히 그냥 대학가를 뒤덮는 부분이었고 주사파는 이 한총련 전대협이라는 조직 위에 별도의 이너서클을 가지고 한마디로 지하 조직처럼 움직였고 끝까지 살아남은 그 조직의 대부분이 나중에 뭡니까 이 통진당에 네. 있었기 네. 그 과정에서 또 몇 개 그 이런 사건이 있었죠. 조직 간첩 사건이요. 네. 그걸 거치면서 글로 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주사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도 평화 통일 운동, 즉 남북 간의 교류 운동 이런 부분을 DJ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에서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는 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 뭐 전향을 한다, 사상을 커밍아웃 한다 이런 부분이 별로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네. 적어도 공직에 나가는 사람은 주요 공직에 네. 대치 상황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 소장님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선을 철회할 가능성은 비서실장의 경우에 거의 없어 보이는데 네. 그것이 대체적인 인식인데 그렇다면은 임용석 비서실장으로서는 그런 이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자기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요. 왜냐하면 그냥 학생 운동을 하던 사람을 당시에 무슨 이 기무사나 또 경찰군, 네. 보안국이 네. 덮쳐가지고 너 주사파지 뭐랑 이런 행태하고 임종석 그 전대협 의장 할 네. 때는 임수경이를 북한에 보냈지 않습니까? 네. 김정일 생일 8.15 축제니까. 네. 그렇다는 것은 그것은 명백하게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당시 실정법을 위반하고 그 실정법이 또 군부 독재의 실정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더 이상 할 말도 없어요. 노태우 시대 때 북한에 이렇게 보내어서 북한의 행사에 참여해서 거기에 가서 임수경이가 무슨 말을 했든 안 했든 어떤 이 북한과의 통로를 접촉 통로를 가지고 그 통로를 통해서 북한에 보냈다라는 그 자체로 또 북한이 그것을 충분히 활용했다라는 것만으로도 3년 징역을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당시에 또 임수경 양은 또 훗날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니까. 네, 저기 국회의원을 했죠. 비례대표로. 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식은 없다. 소장님 근데 인사라는 것이 지금 아직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이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부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실제 80%뭐 나오고 네네, 뭐 그런다는데 실제 이제 요것만 조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인사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호평도 이어지는데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직접 이제 지명을 받은 사람들이 본인의 과거 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는 좀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지적도 있어요. 저는 아무 일도 없이 네. 그때 그에 대해서 시비를 삼는다라는 것도 잘못된 거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구해야지요. 그리고 그때 이후에 그럼 나한테 그때의 행적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부분을 물어라. 그 이후에도 통일운동을 하고 또 북한과 서신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한 것도 다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왕지사 이제 비서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으니까 한 점 이곳저곳에서의 의혹이 없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것도 소통이겠네요, 그죠? 필요하죠. 중요한 소통인데. 지금 보수 진영은 이 인사에 대해서 매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무슨 꼴통 보수, 수구 보수라면 제 정도 보수라면 보수에서 가장 중도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 같은 사람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저 한번 보세요. 이낙연 씨 잘했다. 서훈 씨 뭐 대통령 마음대로다. 조현옥 씨 대통령 마음대로 인정을 다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렇지만은 왜 사람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 많고 특히 자기 쓰고 싶은 척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비서실장감도 많아요. 전 차라리 유시민을 갖다 썼다면 박수를 칠 겁니다. 유시민. 네. 왜 또 무슨 차라리 양정철을 쓰든 이호철을 쓰든 했으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양정철을 비서실장으로. 그럼 뭐 색채가 강했다, 친노의 그거지. 그 자체로서 무슨 그 사람의 칼라나 이런 부분에서 뭐 과거에 좀 강성이었다라는 부분이지만은 차라리 공식적으로 노출돼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비선 실세인 것처럼 오해할 필요도 없이 그냥 또 지금의 비서실장이
과거처럼 은둔의 비서실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지금 한번 차라리, 보세요. 네. 저기 최순실이가 사실상 비서실장인데, 예? 무슨 네. 허태열이 시키고 했으니까 이 사단이 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결국은 지금요 3일째 4일째니까 언론이 전부 문비어 청가를 부르고 TV에 나가면 전부 찬양 일색으로 하지요. 또 뭐 허니문도 뭐 허니문은 뭐 언제 무슨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는 뭐 허문이 했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도 좀 사실 웃긴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허니문이 뭐가 있습니까? 굳이 필요한 건 아니다.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며칠 봐준다.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아니 매를 빨리 맞아버리는 게 더 예를 들어서 꼬인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에 잘하는 거 뭐 지금 뭐 이렇게 이거 뭡니까 와이사스를 벗고 본인이 옷을 벗는다 또 소탈하게 뭐 대인 접촉을 한다 참모들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무현 정권 때 안 보십시오. 맞담배 했어요. 대통령하고 비서관들이. 네네네. 그리고 뭐 행정관도 대통령 만나러 갔습니다. 권위가 없는 대통령이었는데, 네. 예? 권위가 그래서 없는 뭐, 대통령. 근데 그 건의가 자기들끼리만 없었어요. 건의가 없다고, 소탈하다고, 그것이 국민하고 소통이 되는 건 아니라니까. 자기들끼리는 건의가 없고, 소탈했어요. 권위가 없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은, 다수의 국민들을 적으로 돌려버리면서 그 국민들하고 노무현 정권하고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서 고립되어 가서 마지막에 패족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갈등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 이런 어떤 소탈함들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 필요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또 개인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고 보는 사람도 그거에 민주적처럼 보이고 좋아요.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비본질이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지나치게 과대평가를 하다가는 본질에서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걸 소장님 말씀대로 이번 대통령 선거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 중에서 가장 큰 과제를 또 국민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 통합에 있어서 가장 국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사를 잘하는 것, 대탕평 인사. 다른 게 아니라 국민 통합을 국민들로 하여금 느끼게끔 해주는 이 당평 인사, 그 인사의 정당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확보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대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런 우려하는 물론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또 우리가 막 출발하는 정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고 지나치게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보는 것은 또 좋지 않을 텐데 한 세 가지 정도를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무현 정부 때와 관련된 부분들을 결코 또 생략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문재인 정부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이 코드 인사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코드 인사가 결국 가장 이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단어, 개파를 떠올리게 만드는 부분인데 또 하나 코드 인사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개혁 또 적폐청산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2003년이었죠. 대통령 임기 첫 해 있었던 그때도 보면 검사와에 대한 기억나시죠, 소장님?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또 우려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어떤 거칠고 아주 이 급속한 그런 개혁 방향을 잡아놓으면서 하드 랜딩이 될 것이다. 이 정부의 성공은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하드 랜딩 되는 건 아니냐. 그래서 갈등이 더 커지지 않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요. 마지막은 이 부분인데 우리가 결국 정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아마 이 말일 겁니다. 말을 통했는데 이 지난 노무현 정부를 떠올리는 경우가 또 이야기되는 것이 과다 발언. 발언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말로 그 입으로 사고를 치는 말이 말로써 화를 불러오고 또 화가 갈등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선생님께서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 인사거든요. 지금 또 초기에 이 정부를 출범시키는 인사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임 비서실장 외에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번 인사 또 어떻게 좀 조국이죠. 네. 조국. 임종석 비서실장은 뭐 대외관계 부분은 굉장히 원만한 듯 이렇게 보이는 처신을 합니다. 네. 뭐 그것이 뭐 진정이 있는가? 여야의 뭐 마당발이다 이런 얘기가. 뭐 근데 뭐 야쪽에 마당발이지 뭐 이쪽에 뭐 마당발입니까? 네. 참 요즘 너무 신하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사람이라는 게 대한민국 사회 좁아서 빤한데.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네. 민정수석. 이 조국 민정수석 즉 비법조인 출신을 통해서 검찰의 그 개혁 즉 딴 거 아닙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를 이렇게 만들고 검찰 조직의 수사에 대한 이 기소에 대한 정권을 쥐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고치겠다. 저는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방향이 또 공수처가 100% 맞지 않지만은 일종의 시도해 볼 만한 대안이라고도 생각은 해요. 그런 이 정책 재현에 대해서는 또 소장님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계신데, 근데 이 대통령 인사와 관련해서 민정수석의 비중이 상당히 중요해진 게 지난 정부가 우병우 하나 잘못 끼워 놓으니까 네. 네. 그게 무슨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믿고 가다가 일당이 전부 구치소로 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그 당시에 내려갔을 거예요. 아니, 우병우가 아니었으면 중간에 뭐든지 깨지거나 박살이 나서 그 정도에서 또 수습이 되는 수가 나왔겠지요. 근데 우병우가 그걸 수습을 너무 잘한다 생각해서 막혀놓고 있다가 죄다 감옥 가버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국이 누굽니까? 그야말로 2000한 10년대부터 이제 뭐 나와가지고 그 전에도 좀 했습니다만은 트윗하고 SNS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숱한 비아냥, 즉 반대 진영에 대한 비아냥과 조롱과 한마디로 독설을 퍼부은 사람입니다. 그 기준을 지금 조국 수석한테 갖다 놓으면 그때 2008년에 제 아는 사람 딸이 한나라당으로 남양주 의대 서울대 김연수 교수라고 출마했어요. 네. 그 사람에 대고 근데 서울대에서 처음으로 지역구 나간 거야. 네. 다 비례대표 갔거나 장관 수석까지. 그러니까 지역구 나가니까 지역구 나갔을 때 휴직하느냐 뭐 퇴직하느냐 규 네.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하고 상의해서 출산휴가 육아휴가 내가 갔어요. 네. 그런데 조국 교수가 나서서 폴리패셔다 징계하라 사표 내라 네가 4년 국회의원 되면 안식연이 4명이 날아간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자 지금 이번에 그러면은 민정수석 된 조국 수석은 서울대학교의 교수직을 사퇴한 겁니다. 지금 휴직했죠. 휴직. 지금 안식년인데 휴직한다잖아요. 네. 자 저는 다른 것도 아니고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정권의 이 정권을 지키는 일종의 이 주춧돌입니다. 그런 주춧돌 역할을 하러 갔으면 그건 뭐 다 던지고 가서 거기에 정권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맞고 네. 또 본인이 한국의 최고의 폴리패서였으면서 남들을 폴리패서라고 수없이 공격을 했어요. 선생님 민정수석인데 좀 말을 좀. 아니 뭐 어때? 내가 무슨 뭐 틀어보면 뭐 개뿔도 뭐 두 쪽밖에 없는데 알겠습니다. 네. 뭐 할사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만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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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적어도 지금 또 본인 집에 또 문제도 나왔지 않습니까? 학원에 뭐 세금 체납이 2천만 원이고 네. 의무 법정 분담금을 갖다가 3년 동안 경남에 160개 학교 중에 2개밖에 없는데 안 낸 데가 일반인들의 인식은 사실은 그 조국 교수가 이제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아주 이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또 보여줘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이게 조국 교수 이제 민정수석이죠. 이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거나 또는 이 그런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어려운 시절을 이 책 진보 집권 플랜인가 네. 여기 보면 자기 집이 부유하고 자기는 강남 좌파 대한민국의 강남 좌파, 벤저 좌파, 캐비어 좌파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 조국 교수고 아버지가 건설업인가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물론 규모는 작지만 웅동학원이라는 그런 학원에 웅동중학교 진해에 이사장이고 네. 예. 그리고 부인이 또 거기에 이사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사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 세금 체납이 발생했고 또 법정 분담금도 내지 않았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뭐 명백하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본인이 뭐 어제 신속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으면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내가 조국 수석한테 하나 경고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의 입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한마디로 깔아가 뭉갰어요. 네. 그리고 절대적인 신의 도덕적 권위를 가진 양 문제를 삼았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지위에 갔을 때 자 반대로 제가 그 김현수 교수의 입장에서 당신은 왜 사표 안 쓰냐. 딴 것도 아니고 민정수석이면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 자리에 가서 정권을 위해서 일을 할 건데 그리고 또 심지어 검찰을 개혁하려면 검찰 측에서 반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야말로 자신이 전혀 하자가 없이 도덕적 완벽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여기서 소장님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이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 기대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정권마다 처음엔 다 크다 했어요. 나중에 지나가면 개떡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국민 여론이 너무나도 또 중요할 수밖에 없고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그렇다면 지난 정부를 보더라도 이 민정수석의 자리는 아주 중요하고 사실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국민들의 반응을 받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 조국 교수가 어떤 식으로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된다면 굳이 민정수석을 다른 사람으로 해도 됐을 것 같은데 굳이 바로 출범하는 정부의 민정수석을 자리를 맡긴 배경이 뭘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든 집단과 조국 교수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캠프 과정에서 네. 이렇게 테두리가 쳐지고 밖에서 거기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는 네. 스컬이 탄탄하게 쳐지죠. 네. 그 당선되는 순간에 완전히 둘러싸버리죠. 다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차라리 과거에 YS나 DJ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권력 서열이 미겨져 있었어요. 참모들 가운데도 건노갑 1위, 뭐 그렇죠. 네네. 하나갑 2위, 뭐 네. 정균환 3위. 보직과는 상관없이. 네. 네. 그리고 YS도 그랬고요. 네. 김동영, 뭐 김덕용, 뭐 최영욱처럼. 자동령, 예. 뭐 우동령. 그런데 이게 이제 개파가 정치가 없어지면서 서열이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노무현 정권 때는 그게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도 최시중, 그다음에 형님, 네. 박영준, 이재호 전 의원은 상당히 또 네, 실세로 얘기했었어요. 그렇게 쭉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뭐 누가 봐도 있었죠. 근데 실제 몰랐습니다. 실제 1등이 잘 안 몰랐습니다. 나서 그랬고 그다음에 몰랐습니다. 2, 3, 4등은 다 있었지. 3인방. 예, 몰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게 이제 사람들은 다 삼철이라고 부르는 이호철, 전해철, 양정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나치게 좀 이 기후 아닐까요, 선생님? 그래도 뭐 지난 정부에서 문고리 3인방도 있었는데 설마 이 탄핵 여파에서 탄생한 정부에서 뭐 삼철 과연 지난 정부처럼 그런 실세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우려하는 건 아니 뭐 아닌지. 캠퍼스에도 네.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랬고 했고 네. 저는 차라리 그 사람을 공식적으로 주변에 두는 것이 공식적으로 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걸 네. 비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능력만 있다면 유시민 네. 만약에 그 전 장관을 갖다 썼다 하면 저는 막 잘했다. 네. 난 그렇게 칭찬을 했을 겁니다. 선생님 유시민을 너무 좋아하시는 아, 유시민 안 좋아하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에 관계없이 네. 조금 얄밉게 말을 하지만은 네. 그래도 그 사람은 나름대로의 자기 철학이나 시각이 있다 이렇게 네. 보고 또 온갖 세상 일에 나서서 상대를 자극하거나 시비를 걸지는 않았어요. 네. 요 근래 굉장히 점잖아졌죠. 유시민 전 장관님 그 황장수 소장님 인선 배경에는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엊그제까지 뭐 안철수까지 1+1이라고 네. 쫑알쫑알 네. 다른 대선 후보들까지 전부 나서서 씹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민정수석에 갖다 놓고 또 그 사람한테 또 이런저런 그런 문제들이 나왔다고 하면 정치권의 통합이 중요한데 국민의당에서는 상당히 감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안 좋죠. 안철수를 대놓고 얼마나 씹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보자면 상대 당과 네. 또 상대 당을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에게 안철수하고 송준표, 뭐 유승민 이렇게만 합쳐도 국민의 5%의 근접을 해요. 그 사람들이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아니 무슨 탁월한 검사가 아니면서 법조계를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조국 하나뿐이겠어요? 그러면 자기 캠프에 사람 이만큼 있을 건데 해서 세워서 하면 되지. 그걸 굳이 말입니다. 굳이 조국을 세워서 기분 나쁘려면 나빠라. 네. 나는 마이웨이다 라고 하면 그럼 속으로 이제 어쩌겠습니까? 아, 그래. 좀에 있다가 한 군데만 걸리만 봐라. 네. 그때는 그냥 안 둔다 하면서 전부 요래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조국 교수를 수석으로 임명한 이유가 다른 대상 가능한 분들은 답이 없었는데 이 책에서처럼 조국이 답해가지고 이렇게 수석이 되신 거 아닙니까? 조국이 답했지 뭐 조국이 답했는지 이 사람은 뭐 자기 이름이 조국이라고 마이 네네. 홈랜드라고 이렇게 네. 지어버려가. 근데 이 아, 책에 그렇게 보면 된 거구나. 네. 자기는 저기 관직에 네. 뭐 안 하는 이유가 있다, 뜻이 없다 이렇게 또 이렇게 하더만은 잽싸게 가는데 네. 어쨌거나 저는 조국
수석이 그동안 비아냥 그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진영의 국민들을 위로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험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2번, 3번 사과하기를 바라. 안 그러면 좀 더 모아놨다가 더 터지고 나면 그때 사과하든가. 제가 볼 때 좀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 꼭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인선이 속속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대로 또 인선하는 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인선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또 비판적인 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와서 염려스럽기도 한데 이제 사실 더 본격적인 인선은 장차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소장님? 예. 적어도 지금까지 인선을 보시고서 앞으로의 인사는 적어도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걱정된다, 크게 문제된다. 또 만약에 이런 방향으로만 간다 그러면은 아주 이 초기에 성공적으로 출발하는 문재인 정부가 될 수 있다.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저는요. 네. 120석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로 법도 통과 안 되고 총리 인준도 안 되고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협치. 자, 협치라는 것이 뭐 입으로 협치합니까? 골고루 잘 나누어야 협치가 되죠. 그럼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 약속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장관직을 한 절반쯤은 중요한 포스트에는 네. 자신의 친복들로 하고 또 장관 자리라도 또 조금 뭐 덜 중요한 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는 협치 차원에서 두루 저는 음.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당도 네, 많이 네. 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당에도 한둘씩은 이렇게 해서 성의를 갖추어서 국회를 존중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왜? 문재인 정권은 120석의 역대 가장 적은 의석을 가진 그렇네요. 그런 네, 정권이에요. 네. 오죽했으면 JP가 DJP 연합을 해서 그때도 네, 네. 80석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70석이 좀 예, 넘는 70몇 석이 새정치국민회의다가 DJP 연합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뻔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답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을 그냥 자신의 어떤 칼라가 있는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을 쓰게 되면 반드시 코드 나중에는 당과도 또 등지게 된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임종석이가 어제입니까? 당에 인사하러 갔는데 추미애 대표하고는 안 대표가 만났죠. 피해버렸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당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이낙연 씨는 뭐 당에 이미 오래전에 떠나서 지사하는 사람이고 당에 인물이 지금 없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저는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사람을 많이 써라. 그래도 국회의원 여러 번 한 사람은 그래도 좀 낫다. 차라리. 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정당에 힘이 필요한다면 다른 정당에도 하는데 깜짝 발표를 해서 안 된다. 뭐 유승민 경제부총리니 뭐 지금 심상정 노동이 이런 식으로 말 돌리지 말고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협치를 하기 위해서 다른 당에 있는 사람들을 썩게 주려고 직접. 노력하겠다. 네. 그걸 밝히면 본인이 안 한다 하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런 분야에 다른 당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접촉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걸 공론화해서 하는 것이 협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선생님 여기서 뭐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걸 하나 여쭤봅니다. 이 중국과의 관계가 또 미국 관계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이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사드 관련된 문제가 매우 중요했는데 이 주중 대사였던 김장수 대사가 좀 역할을 잘 못한 것 아니냐 그런 평가가 있는 게 뭐 여러 보도에서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주중 대사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노영민 전 의원이 내정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주중 대사의 역할과 노영민 전 의원의 이 대사 즉 지명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은 네네.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이렇게 잘 지내려고 할 겁니다. 제가 지금 또 하나 예언을 하자면 네, 예언입니다.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미국하고의 또 트러블이 100% 생길 거다. 중국, 북한하고의 어떤 이런 물밑 접촉이 네네. 미국을 자극해서 네, 선생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다면 주중 대사는 이 미국과 중국과 이런 역학관계에 정통한 외교 전문가를 보내야 됩니다. 네. 전직 외교부 장관을 여기만
문 대통령 주변의 캠프에 있던 인물을 보내는 것이 중국 대사의 적임이지 노영민 전 의원은 뭐 개인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네. 뭐 책에다가 이 사무실에서 이 카드 네. 단말기 해서 네. 좀 그랬는데 사람 자체가 다 지금 잊어버리고 가는데 그렇다. 아니 사람 자체가 제가 뭐 나쁘다거나 네. 네. 뭐 그런 점잖은 사람이고 비교적 국회의원 중에 자질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또 그 나름대로의 용도의 좋은 쓰는 게 평가를 많다.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또 중요한 것이 주미 대사가 앞으로 누가 가느냐, 외교 안보 장관에 대해서도 상당히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내가 장관할 네. 군범인가 하는 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보내면 되겠네. 그거 뭐 미국 특사 가고 싶어서 애를 많이 쓰잖아요. 지금 뭐 그런 설까지 나오고 있고. 네. 아직은 설이니까요. 어쨌든 뭐 설입니다. 중앙일보가 그제도 보니까 뭐 또 뭐 저기 조국 관련해가 네. 실수했다고 시끄럽던데 저는 홍석현 씨 보내갖고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한번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옛날에 또 하다가 금방 왔으니까. 네.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네. 전문성이 있죠. 옛날에 한번 했잖아.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인사도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 한 명을 꼭 이 정부에 추천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냥 우리 또 여담으로 여기- 한 명을 좀 추천해 여기 주시고. 배종찬 본부장 아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짜고 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국민소통 비서관으로 이렇게 네네 좀- 수석은 정해져 있고 비서관 자리는 비어져 있는 농담이고요. 네. 아니, 농담, 저는 네. 문 대통령이 누구를 추천할지 여론의 추이를 갖다가 면밀하게 분석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박 대통령처럼 여론 올랐다 뭐 그거 갖고 전부인 것처럼 여론만 좋으면 문제가 없다 할 게 아니라 여론이 각 아젠다나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즉 조국에 대해서 문 대통령을 반대한 진영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네. 임종석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문 대통령을 찬양하고 문비어 청가를 부르는 언론들요 한 보름만 지나보십시오. 또 뭐 뜯어먹을 게 없나 하고 네. 눈을 부라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제처럼 직선적으로 네. 그렇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그 사람은 좀 거시기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이 쓴말은 네. 귀에는 거슬리나 몸에는 좋은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꼭 저도 제가 그 정도의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꼭 조언을 하고 싶다면 이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의 자리에서는 매우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 동아일보에도 있었고 또 이 유력 언론사에도 근무를 하셨고 네이버라고 하는 우리 국내 굴지의 이 포털 사이트의 회사에서도 이 임원을 역임하셨는데 이 빅데이터에서의 민심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국민소통수석이 이 대통령에게 선소리를 해줄 수 있는 자리거든요. 저는 그 역할, 많은 대통령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지율이 잘 나오면 봐라. 국민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지지율이 내려가면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아이 그 여론조사 믿을 거 못 된다. 그런데요. 이 대통령이 가장 믿어야 되는 것은 국민 여론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특히 적대층의 여론을 의식을 하는 대통령이 오래 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에너자이즈네 오래 네. 가니까요.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공직자가 고위공직에 있다가 물러나면 네. 이해관계 집단에 취업을 하지 못하라는 절대 안 됩니다. 취업 제한이 있잖아요. 네. 저는 문재인 정권은 개혁을 추구한다니까 네. 언론에 있던 사람, 네이버나 다음에 있던 사람들이 네. 물러나서 네. 정치권에 가기는 한 10년쯤 못 가도록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네. 그래야 네. 그 저기 언론이나 네. 이렇게 포탈들이 우리 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매우 너무 큰데 공정하게 갈 수가 네. 있죠. 언론에 있다가 곧바로 뭐 청와대 그렇습니다. 홍보수석 날라다니고 네이버 있다가 가고 하면 그런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물어보세요. 제 말이 맞나?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는 자리가 비서실장이거든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른 권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너무나도 비대해지고 또 그것이 하나의 또 권력의 자리로 여겨진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행한 것이거든요. 미국 대통령을 보더라도 선생님 이름이 기억나는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 잘 없을 겁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것도 있지만 미국을 보면은 비서실장이 드러날 자리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조용히 보좌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물론 국민들에게 또 언론을 통해서 알려야 되는 내용은 대변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이 대통령실 내에 안살림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은 말 그대로 돈과 재정과 회계와 관련된 자리인 것이고요. 이 우리가 말하는 안살림이라는 것은 돈이 안살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의 어떤 내조, 일종의 대통령에 대한 내조의 개념인데 퍼스트 레이디가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역할은 없는 것이고요. 정치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비서실장인데 과연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좀 정치적인 자리로 비춰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점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비서실장이라는 부분은 청와대의 얼굴을 상징하는 부분인데요. 청와대가 유사시에 각 행정부서가 있지만은 네. 유사시에는 청와대가 최종 지령을 내리는 헤드쿼터이자 코맨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의 어떤 비서실장의 어떤 색채나 컬러는요, 저는 좀 보편적으로 무난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비서실장에게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무난함을 뛰어넘는 편향성이 있다고 하면 국민들은 그 비서실장을 바라보면서 그 정권을 이렇게 동일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권력의 지위가 맞건 안 맞건 관계없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러면 마치 2인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 일반의 관습으로 보면요. 그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정상적이지 네. 않지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임종석 비서실장이다. 66년생이에요. 저보다 2살 어리고 저하고 옛날에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새천년 민주당 창당 추진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가까우신 거 아닙니까? 아니 전혀 뭐 안 가깝죠. 네. 그때 정치를 할 때도 그 네. 친구는 뭐 좋은 데 나가서 배지 달았고 네. 저는 저기 지옥에 가서 떨어지고 해서 그랬지만 또 이게 뭐 소장님께서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뭐 기억을 해야죠. 뭐 과거가 네, 그렇더라도. 네, 과거라. 근데 뭐 어떨 선배 했지만은 뭐 제가 봤을 때 조금 저하고는 스타일이 안 맞더라고요. 근데 봤을 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을 갔어요. 그래서 비서실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임수경 씨를 이렇게 네. 방북을 시켰고 그 뒤에는 사실상 친노라고 볼 수 없는 생보예요. 국회의원 2번 하다가 그다음에 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고 또 중간에 당 사무총장을 하다가 네. 무슨 저축은행 수뢰 의혹 사건으로 갔다가 거기에 가서 임수경이가 무슨 말을 했든 안 했든 어떤 이 북한과의 통로를 접촉 통로를 가지고 그 통로를 통해서 북한에 보냈다라는 그 자체로 또 북한이 그것을 충분히 활용했다라는 것만으로도 3년 징역을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당시에 또 임수경 양은 또 훗날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니까. 네, 저기 국회의원을 했죠. 비례대표로. 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식은 없다. 소장님 근데 인사라는 것이 지금 아직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이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부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실제 이제 80%뭐 나오고 네네, 뭐 그런다는데 실제 이제 요것만 조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인사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호평도 이어지는데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직접 이제 지명을 받은 사람들이 본인의 과거 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는 좀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네. 없이 그때 그에 대해서 시비를 삼는다라는 것도 잘못된 거다라는 식으로 가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구해야죠. 그리고 그때 이후에 그럼 나한테 그때의 행적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부분을 물어라. 그 이후에도 통일운동을 하고 또 북한과 서신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한 것도 다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왕지사 이제 비서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으니까 한 점 이곳저곳에서의 의혹이 없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것도 소통이겠네요, 그죠? 필요하죠. 중요한 소통인데. 지금 보수 진영은 이 인사에 대해서 매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무슨 꼴통 보수, 수구 보수라면 제 정도 보수라면 보수에서 가장 중도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 같은 사람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저 한번 보세요. 이낙연 씨 잘했다, 서훈 씨 뭐 대통령 마음대로다, 조현옥 씨 대통령 마음대로 인정을 다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렇지만은 왜 사람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 많고 특히 자기 쓰고 싶은 척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비서실장감도 많아요. 저 차라리 유시민을 갖다 썼다 하면 박수를 칠 겁니다. 유시민. 네. 네, 또 무슨 뭐 차라리 양정철을 쓰든 이호철을 쓰든 했으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양정철을 비서실장으로. 그럼 뭐 색채가 강했다, 친노의 그거지. 그 자체로서 무슨 그 사람의 칼라나 이런 부분에서 뭐 과거에 좀 강성이었다라는 부분이지만은 차라리 공식적으로 노출돼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비선 실세인 것처럼 오해할 필요도 없이 그냥 또 지금의 비서실장이 과거처럼 은둔의 비서실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번 차라리, 보세요. 네. 그 저기 최순실이가 사실상 비서실장인데 예? 무슨 허태결이 시키고 했으니까 이 사단이 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결국은 지금요 3일 전 네. 순수 좌파 운동이었던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NL은 그런데 NL이라는 부분은 북한 체제를 솔직히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다 적당히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데요. 딱 까놓고 이야기를 하면 NL 주사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숭배하는 그런 학생운동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부분을 하기도 했지만은 그 방식을 김정은을 숭배했다라는 거는 그걸 아니라고 하면 난 매우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소장님 궁금해지는 것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또 보수 쪽의 지적을 이 문재인 대통령이 모를 리 없을 텐데 정작 이제 이 인선 배경에서는 세대 교체의 의미가 있고 상당히 능력이 있고 여야의 두루 이 친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다 이런 인선 배경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만약에 우상호 네. 뭐 원내대표나 이인영 했다. 그게 그때 그 두 사람은 주사파 색채가 안 강했어요. 네. 김민석이 안 강했어요. 제가 뭐 다 알잖아요. 네. 뿌리가 어디 있는가. 딱 그때부터 주사파가 거의 완전히 그냥 대학가를 뒤덮는 부분이었고 주사파는 이 한총련 전대협이라는 조직 위에 별도의 이너서클을 가지고 한마디로 지하 조직처럼 움직였고 끝까지 살아남은 그 조직의 대부분이 나중에 뭡니까? 이 통진당에 네. 이석기 네. 그 과정에서 또 몇 개 그 이런 사건이 있었죠. 조직 간첩 사건이요. 네. 그걸 거치면서 글로 갔다 말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주사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도 평화 통일 운동, 즉 남북 간의 교류 운동 이런 부분을 DJ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에서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는 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 뭐 전향을 한다, 사상을 커밍아웃 한다 이런 부분이 별로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네. 적어도 공직에 나가는 사람은 주요 공직에 네네. 대치 상황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 소장님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선을 철회할 가능성은 비서실장의 경우에 거의 없어 보이는데 네. 그것이 대체적인 인식인데 그렇다면은 임용석 비서실장으로서는 그런 이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자기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요. 왜냐하면 그냥 학생 운동을 하던 사람을 당시에 무슨 이 기무사나 또 경찰군, 네. 보안국이 네. 덮쳐가지고 너 주사파지 뭐랑 이런 행태하고 임종석 그 전대협 의장 할 네. 때는 임수경이를 북한에 보냈지 않습니까? 네. 김정일 생일 8.15 축제니까. 네. 그랬다는 것은 그것은 명백하게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당시 실정법을 위반하고 그 실정법이 또 군부 독재의 실정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더 이상 할 말도 없어요. 노태우 시대 때 북한에 이렇게 보내어서 북한의 행사에 참여해서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배 본부장님, 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사를 했죠. 이낙연 총리 그리고 종석 비서실장. 비서실장 또 조국 그 민정수석
서훈 또 국정원장 등등을 했고 또 그 외에도 뭐 조현옥 씨입니까? 네. 인사수석도 인사수석.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인사를 한 걸로 보고는 봐서는 많은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인사에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캠프마다 뭐 교수들만 분야별로 수십, 많게는 수백이 있고 또 각종 전문가들이 캠프에 엄청나게 참여를 했는데 이제 그 뭐 이낙연 총리 내정자는 뭐 무난하다고 보고요. 네. 뭐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 또 국정원 경력이 28년 있었다니까 나중에 뭐 어떤 문제는 그때 나와서 이야기고 일단 자격은 갖췄다. 그리고 뭐 조현옥 인사수석은 과거에 인사비서관으로 있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뭐 무난한 인사를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임종석 이 비서실장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국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은 과거 야권 정부의 최대 숙제이던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비서실은 이 노땅 원로들이 비서실장을 하니까 비서실이 권위적이라서 젊은 사람들로 비서실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좀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이야말로 청와대를 대통령 다음으로 장악을 해야 된다. 비서실장이 저는 비서의 두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적 현실에서 청와대라는 어떤 이 조직에 들어간 심지어 행정관조차도 어깨 힘주는데 네. 그 비서관 수석들을 갖다가 통제하고 장악하지 않으면 이를 부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비서실장은 뭐 한 50대 후반 60대에 가까운 나름대로 행정 경험과 또 각종 사회 경험 또 대인관계가 아주 폭넓은 여야에 이런 사람이 비서실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비서실장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내릴까? 비서실장이 권력자입니까? 권력자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 비서진들을 잘 아우를 수 있고 그리고 소리 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대통령을 나중에 무죄는 받았어요. 보좌관이 받았다고 해서. 그러고는 이제 문제 그러면 뭐냐 박원순 시장 쪽 사람인가 이렇게 인식되어졌는데 지난번 총선 때는 은평을에 이재호 지역에 경선을 해서 강병원 의원한테 졌어요. 그렇습니다. 경선에서 네, 강병원이 또 거기 대학교과 후배예요. 근데 온통 얽혀 계시네요, 소장님. 뭐 별로 좋은 근데 어쨌거나 네. 그런 그 어떤 색채가 뚜렷한 사람을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흔히 반대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게 뭡니까? 안보관이 우려된다. 그렇죠. 라는 게 이 보수 진영의 네. 대체적인 이유였습니다. 네. 또 보수를 표를 안 찍었다 하더라도 안철수를 찍은 사람 중에도 상당한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젊었을 때 전대협을 했고 또 한총련에 상당히 리더 역할을 상징적으로 했고 그래서 주사파가 NL 주사파라고 부르는 학생 조직이 대학교에 전체적으로 장악하게 된 시점이 임종석이 전대협 의장을 하던 무렵이었죠. 네. 그전에는 PD하고 NL, 뭐 CA 이런 조직들이 팽팽하게 있었는데 8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서 거의 대학교마다 주요 조직들이 다 학생운동 조직이 주사파로 맞습니다. 갔죠. 저도 기억나는 게 과거 한국 학생운동사에서 이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임종석 전 의원이거든요. 임종석이 이제 비서실장인데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유명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아주 뭐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잘 띄니까 이렇게 수배를 받아서 도피 생활을 할 때 항상 변장을 했다 그러는 네, 여자로 얘기를 변장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여자가 몇 명 따라다녔다. 예, 이런 그래서 뭐 임길동이었다. 잡히지 않는 정도의 그 일종의 둔갑술에 능해서 마치 홍길동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때 일종의 뭐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가기 전에는 군대 가기 전에는 네. 학교가 그렇게 주사파 판이 아니었는데 네. 특히 우리 과에서는 주사파들을 발 못 디디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갔다 소장님이 오니까 계시니까. 주사파 판이 돼가 서울대 네. 학생회장도 주사파로 가서 우리 과의 후배 아까 말한 강병원. 그 친구가 저기 하더라고요. 네. 선생님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과거에 학생 운동 때의 혈기왕성할 때고 시대적으로 아주 학생 운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을 때에 그 과거를 가지고서 너무 또 뭐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네.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은 주사파가 이후에 네. 한 15년, 20년을 대학가를 지배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네. 근데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다른 학생 운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뭐 PD나 PD나 CA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게 노동자 운동이었던